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괜찮았고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됐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국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투자심리가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약보 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계속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주 그리고 예탁금까지 다 집어 던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탁금이 무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연중 최저치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좋아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또 내다 던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석 달째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 자, 정부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좋게 출발했다가 또 막판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조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푹 주무시고 있었을 텐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상승폭 다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나스닥이 마이너스 0.6% 하락이 됐습니다. 물론 낙폭이 커졌던 시점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부분과 아랫꼬리가 달렸던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도치 형태의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 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좀 팽팽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작점하고는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쪽에서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는 다 같이 상승하게 됐고 파운드화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됐는데 국채금리가 아무튼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눈높이를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건데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 기업 실적 전망치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분발을 해줘도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실제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심리로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보다 더 잘 나왔냐 못 나왔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즉 지난 분기에 $100를
벌어들였다가 이번 분기에 50달러밖에 못 벌었다. 하지만 예상치가 30달러였다. 라고 얘기했는데 50달러를 벌어들였다면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나빠졌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기업들 실적은 그렇게까지 뭐 아직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눈높이를 낮춰놔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용을 보시면 아시거든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고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즉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꾸준하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돈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꾸미고 있다. 즉 뭔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업들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아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매출은 괜찮았는데 아니죠. 매출이 나빴기 때문에 순이익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좀 있었고요. 연간 차량 인도량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6%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차량 인도량 목표치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 순이익, 순이익은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예상치에 밑돌았다. 근데 연간 차량 인도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매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 해드릴 얘기와 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실적은 대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 들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우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상승, 즉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계속 주고 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역전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긴축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가 경기가 침체돼서 또 불안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단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데 고용지표는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게 없다. 기업들 실적조차도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 인사 패트릭 하커가 또 이상한 말을 했죠. 나쁜 얘기도 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거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굳이 연설에 나와서 왜 이런 말을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 또 물을 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인플레이션 둔화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0.75 올린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연말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0.75씩 2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예상치에는 조금 벗어나긴 하죠. 0.75, 0.5가 되면은 4.25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4.5가 되면은 0.75씩 2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해야 될 금리 인상을 땡겨온다라는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하커 총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2024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금리의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점을 찍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정책적인 완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블러드 총재나 지금 하커 총재나 둘 다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있어야 될 금리 인상을 땡겨와가지고 지금 다 때려놓자. 그래야지 내년에 정책적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일단은 매를 맞을 것 다 맞자. 그 다음에,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올 연말 시점까지 해서가 주식 시장이 가장 싸고 또는 투자자에게 가장 외면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싼 시기가 사실은 외면을 많이 받는 시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떠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을 것인지 기회를 볼 것인지 아니면 공포에 떨고 있으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죠? 네. 뭐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장이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그냥 보합 수준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말장이라서 약간의 변수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관망세 그리고 오후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한계다. 국민주도 내다 던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들어서 예탁금이 35%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은 48조 원, 7,4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래서 연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 49조 원, 그래서 50조 원을 처음으로 하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48조 원대를 찍게 됐죠. 49조도 무너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올해 고점 대비 투자 예탁금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래서 30조 원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예탁금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 되죠. 막 힘을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바닥에서 또는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들의 자금이 없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자금이 수급 측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잖아요. 근데 뭉치지 못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갑자기 확 흩어졌다 이런 것이 나타나서 약점이 드러나 있는 거지 실제로 자금력으로 보면은 개인들 자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동학개미운동 일어날 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큰 자금들이 한쪽 방향만 보면서 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라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저점에서 사는 건 좋은데 저점에서 산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해소를 시켜갈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증시 또는 코인, 뭐 부동산 이런 데서 자금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한 달 사이에 뭐 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예적금 금리가 뭐 1%씩 2%씩 뛰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난달과 이번달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주식 투자 어렵다. 손실만 주고 원금 까이는 거 이제 지겹다. 단 5%라도 이자를 받아먹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금들이 그쪽으로 쭉 쏠리고 나가면 시장은 일단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당히 좀 이제 넘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군요. 예탁금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에서도 엄청나게 털어먹고 있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지난달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3조 2,900억을 사들였는데 10월 달에만 순매도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개인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등입니다. 더 이상 못 참은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던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삼성 SDI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도 1위부터 5위까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가장 많이 팔아먹은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것을 누가 받았을까라고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갔어요.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 무려 1조 9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10월달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8,400억, SK하이닉스 7,600억, LG에너지솔루션 2,300억, SDI 1,500억, KTNG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950억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SDI 또는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개인들의 매도 그 규모하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것을 외국인이 그냥 받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공매도 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집어던진 물량의 거의 2배입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4천억 팔았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400억 샀어요. 그럼 어디서 받아먹었을까? 기관 쪽 물량도 같이 받아먹은 거죠. 자, 이거는 단순하게 공매도 환매 쪽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집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좀 부여해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수를 더 많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매수했다. 일단은 기관 쪽도 같이 집어던진 게 거기에 일조를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개인들이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사들였다는 것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견조한 바닥권으로 진입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바닥을 잡는 것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는 것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의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죠. 사람들이 쫙 빠져나갈 때 그럴 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이런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석 달째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 2차 전지가 타겟팅이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고평가된 종목들이 타겟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변동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업종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공매도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 반등 효과를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5,700억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9월 달에도 공매도 하루 평균 금액이 4,900억. 와. 하루 기준 873억 원가량이 급등했다. 야, 대단하네요. 하루 평균 5,700억의 공매도면은 그냥 대놓고 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외국인들의 비중은 71%, 기관은 26.3%, 개인들은 불과 1.8%에 불과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개인들은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곤하게 영향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을 그냥 외국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사들이고 공매도 환매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위쪽에 있는 것들은 갖다가 때리면서 또 자기들 종목 주식도 같이 팔고요. 보유하고 있던 거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면서 주가 떨어질 때 공매도 같이 쳐버리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은 성공적으로 차익 실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로 인해서 또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2차적인 구조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좋은 걸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금지시켜야 되는데 왜 금지를 안 하는 걸까라고 또다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10월달 들어서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공매도가 더 많이 몰렸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공매도 1순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쪽에도 지금 공매도가 엄청나게 몰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지금 약간 고평가에 대한 느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매도로 이어지는 그런 상위 목록에는 반도체 2차전지 업종들이 자리를 잡았다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대차장고 1등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아직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7조 4,800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조 4천억 이렇게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린 거예요. 공매도를 칠까 말까 하는 대차장고 빌려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등, 4등, 5등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되어 있죠. 대차거래는 일단은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와야 되니까 대차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대차거래를 한 이후에 상환하지 않은 것이 바로 대차장고가 늘었다, 줄었다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연말이 되면 이제 공매도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을 빌려준 그 부분에게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배당금 지급에 따른 뭐 세금이나 비용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공매도를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해결한다? 네. 상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말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빌린 주식을 갚으면서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숏 커버링 대차장고가 줄었다고 해서 숏 커버링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은 공매도의 압박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숏커버링이 일단 발생되면 이제 공매도 환매가 일어난다 보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시점이 이 연말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 주가 가장 싼 시점.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연말까지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막 다 집어던지고 있다. 당장 뭐 오늘 이번 달에 집어던졌는데 다음 달에 들어올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 시점에 또 그렇게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를 지금 많이 때려가지고 쭉 뺀 다음에 배당락 전에 숏커버링이 들어간다. 자,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이후에 연말 랠리뿐만 아니라 이제 연초 시점까지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저점권 매수를 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단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식들인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담담한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주 예탁금을 집어던지는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떠나가면서 남긴 부산물들이 저가 매수라는 그런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석 달째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의 타겟이 2차전지 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매도 타겟은 일단은 고평가된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에 타겟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2차전지 쪽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또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동안 추이가 많이 올라왔느냐, 지금이 고평가 국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는 지금 보면은
5년도 그 정도까지의 성장성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시켜놨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면 성공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의 저자 잭 슈웨이거는 여유가 없을 때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의 책에다 써놨다. 당신은 돈을 잃게 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최고의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겁나는 돈으로 매매한다라는 표현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들어올 때, 손실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처음부터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것만 잘 생각하자 라고 생각했다라면 사실 요즘 같은 장도 그렇게 어려워하시거나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더 좋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이 됐고 또 빚내서 투자했다거나 또 겁을 집어먹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가 되겠죠.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시장은 늘 그랬어요. 견디기 힘든 시점까지 일단은 몰아붙인 다음에 다시 확 풀어져가지고 너무나 좋은 그런 시장까지 또 올라가서 그걸 다 잊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면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건 맞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거리 안고 그렇게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우면 덮어놓고 놀러 다니세요. 괜찮아요. 요즘 가을이라 날씨 좋으니까 놀러 다니시고 한참 놀다 오셔도 시장은 여전히 흐름들을 잘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다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